이성이 감성한테 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해지는 겁니다. 이성이 꼼짝을 못하니까 감정을 말로 뱉거나 그때서부터는 실체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감정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현대인들이 마음이 아프거나 힘든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마음을 가지런히라는 책을 또 이번에 작가님이 출간하셨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좀 우리들의 마음을 좀 다독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마음을 한 곳에 붙잡아두기 어렵죠. 요즘에 너무 바쁘고 뭐 스마트폰에서도 뭐 릴스부터 쇼츠부터 온갖 것들이 튀어나오니까요. 그런 현대인들의 가장 필요한 마음 연습은 뭐고, 작가님 생각하는 마음 정리의 핵심적인 첫 단계는 뭘까요? 그건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알아차린다는 거는 보통 명상 같은 데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용어예요. 근데 일상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거더라고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뭔지,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의 정체를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 벌써 그 정도가 확 줄어듭니다. 구마의식이 나오는 그런 오컬트 영화 같은 거, 검은 사제들, 이런 영화들 같은 거 보시면 거기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악마한테 막 십자가 들이대면서 네 이름을 말하라고 그렇게 윽박을 질러요. 그게 실제로도 구마의식에 나오는 장면이래요. 그 악마가 내 이름은 뭐다, 뭐 메르베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구마의식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름을 이야기하는 순간 나는 게으름이다, 이런 식으로 정체성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게으름아 물러가라 하면 그냥 폄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전서부터 내려오는 의식이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무의식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에 이름을 붙이고 그 정체를 알게 되면 그게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아요. 더 이상 이게 막연하게 나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대상이 아닌 게 되거든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여러 짐들, 이거의 정체를 알게 되면은요, 거기서부터 나는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어? 그렇죠.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걱정 안 하고 살거든요. 근데 걱정거리는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이 걱정이 이걸 함으로써 해결이 되는 종류의 것인가, 그런 걸 생각을 해서 하루씩 소분을 합니다. 그 고민과 걱정거리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30년 후의 일을 지금부터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외동인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살지? 근데 나는 결혼도 못할 것 같아. 이러면서 30년치 걱정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30년을 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시는데 반대로 하면 되거든요. 내가 혼자서 살면서 그렇게 외로울 텐데,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뭔가? 오늘 할 수 있는 건 뭐지? 그러면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 일에 도전을 할 거야. 그러면 오늘 내가 할 일, 이만큼만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렇게 큰 걱정에 짓눌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은요, 점점 걱정을 안 하는 사람으로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30년짜리 걱정을 매일 하면서 사는 것보다 하루씩 걱정을 하면서 그거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루하루 쌓아 나가다 보면은요, 이제 그 30년 후의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 근데 그런 거에 또 생각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 생각 정리에 디지털 도구보다는 종이와 펜이 더 효과적이라고요? 이제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치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자를 하고, 근데 김 작가님과 제 세대는 이렇게 하는 세대예요. 그렇죠? 타이핑하는 예, 엄청 빠릅니다. 분당 500타 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요, 생각의 속도보다 손이 더 빠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걸 글로 적음으로써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 정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게 돼요. 근데 손으로 쓰다 보면은 생각의 속도가 얘보다 더 빠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 있게 돼요. 천천히 이걸 하면서 내가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내 생각을 이 손이 나중에 따라가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적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자신을 알려면 세상이라는 거울에 비춰봐야 한다고 이 책에서 말씀하시던데, 매일 반복적인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춰볼 새로운 거울을 만드는 좀 방법은 뭘까요? 자, 저는 세상이 그냥 그 자체로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김 작가님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김 작가님이 저의 거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죠.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이 사람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어떤 표정으로 보고 있나,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걸 무의식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석을 해요. 하루
하루 대부분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보낸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나 자신을 보고 싶다고 할 때 나는 누구일까 하고 면벽 수련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만 한다. 그러면은 자신에 대해서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겠죠. 예, 템플 스테이 하면서 내가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겠어.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도 안 보입니다. 템플 스테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알려면은요, 여러 가지 상황에 나를 놓아봐야 합니다. 맞아. 그래서 여행을 가기도 하잖아요. 네, 여행도 그게 도움이 돼요. 여행을 가면 그냥 가서 즐기다 오는 거지. 그게 네. 무슨 자기 개발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냐. 네. 여행 가도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낯선 곳에 가서 길 찾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지. 네. 이걸 관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 나는 그냥 혼자 다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도 있고, 나는 뭔가 순간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어. 알고 보니까 나는 계획을 미리 다 세워서 그거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지, 순간적으로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네. 그럼 내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형태, 관계를 맺는 형식, 이런 것도 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한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경험이 있어도 네. 그걸 통해서 거울로 비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거는 굉장한 자산이 됩니다. 나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런 거에 상처받는 사람이었어. 그러면은 다음부터 네. 그런 상황에 나를 안 놓으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만큼 다양한 상황에 나를 노출시켜야 된다. 혼자 명상이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나를 알아가는 거는 쉽지 않다. 목적이 좀 다르기도 하고. 명상으로 나를 아는 거는 쉽지 않다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예, 그거는 성공하신 분이 딱 두 분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부처님. 이런 분들은 앉아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신과 네. 소통을 하면서 깨달으신 분들이어서 그 위치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우울증 걸립니다. 왜냐면은 인간의 자아라는 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로 들어가면은 좋은 부분보다는 나쁜 부분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영상 초반에서도 인간의 내면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왜요? 어떤 부분이 좀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사람은요. 네, 성악설을 믿으시나요? 아, 그건 아닙니다. 예, 아름다운 부분과 네. 그렇지 않은 부분이 공존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뒤섞여 있으면은 그게 네.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사람이, 우리의 유전자가 어떻게 진화를 해왔냐면은 생존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네. 생존을 위해서는 다른 건 다 무시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생존을 위해서 하는 선택들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거든요. 자, 또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3%의 의지가 아닌 자동사고 패턴에 결정된다고 하시는데 삶에 불리한 자동사고 패턴을 좀 깨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일단은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선택이 내 의지가 100% 반영돼서 내 의지대로 하는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화가 나 있을 때 또는 우울할 때, 그리고 몸이 너무 지쳐 있을 때, 이럴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사람이 제가 3% 정도만 내 의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더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람처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 맥락을 읽어내서.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뭐 달나라에 사람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과학을 발달시킨 결과로 이제 겨우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렇게 맥락을 읽고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뭘 필요로 하냐면은 축구장 8개 정도 크기의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 데이터 센터 어마어마한 거, 그걸 대신하는 게 지금 이렇게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 뇌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데이터 센터, 이게 물 많이 쓰죠. 에너지 엄청 쓰죠. 얘라고 안 그럴까요?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여기서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느끼고 이게 다 학습되어서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정신을 안 차리면요, 중요한 순간에 그냥 이 자동적인 본능에만 맡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측이 안 되는 상대한테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성관계를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호기심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매력적이거든요. 이성으로서는. 근데요, 보다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저 사람의 행동이 예측되는 사람. 이게 사실은 뭐 결혼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가장 네. 중요한 조건입니다. 예측이 되는 사람이어야만 돼요.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만약에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저 예측 안 되는 불안정한 사람, 내가 매력을 느끼는 사람, 이 사람하고 그냥 덜컥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종류로 내 의지가 이거야 라고 계속 나쁜 선택을 반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내가 좋은 선택을 하고 날마다 괜찮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 97%의 자동사고를 좋은 쪽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습관을 잘 만들기. 이겁니다. 습관이라는 게 결국은 자동사고를 내가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본값을. 이 기본값을 좋은 쪽으로 설정을 해놓는 게 에너지가 처음에 많이 들어요. 초기에는. 습관이 만들어지면 에너지가 덜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쪽으로 습관이 잘 들게 97%가 내 인생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할 수 있게 계속 의식을 하면서 조금씩 습관을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식이 없이 내가 좋은 거, 당장 좋은 거를 선택하는 생활을 매일매일 반복하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불행해지고 그 인생에서 나쁜 것만 내 앞에 가져다 놓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좀 연결해서 사람이 화가 나면 또 지능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직접 경험했다고 하시던데, 편도체 하이제킹,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 이성적인 판단을 찾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자, 편도체 하이제킹 네. 예,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우리 그 동물의 뇌라고 하잖아요. 네. 감정의 뇌. 얘가 사실 힘이 셉니다. 예, 우리는 그 감정하고 이성적인 그런 선택하고 네. 분리해서 내가 선택을 잘하고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이 편도체가 다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그러니까 편도체가 많이 흥분돼 있고 활성화돼 있는 상태에서는요, 우리 그 전두엽이 사고를 담당하고 인격이 드러나게 하는 부위잖아요. 네. 이 부분이 마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하이제킹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성이 감성한테 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해지는 겁니다. 이성이 꼼짝을 못하니까. 네. 제가 이걸 어떨 때 느꼈냐면요. 제 유튜브 영상을 편집을 직접 하거든요. 지금까지도.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업로드하는 날이어서 급하게 제가 막 편집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편집을 하고 제작하는 걸 다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눈 감고도 해요. 네. 어렵지 않은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는데 그 화가 나 있는 그 순간에 너무 많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멍청한 실수를 해서 나중에 영상을 프리뷰를 하는데 너무 이건 도저히 그냥 내보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으로 편집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실수를 하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야, 내가 이렇게까지 집중을 하는데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저도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 화가 나 있는 상태라서 별로 내가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 더 집중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는 원숭이가 편집을 이걸 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결과물을 보면서. 그러면서 아, 정말 맞는 거였네. 사람이 화가 나면 지능이 떨어진다. 그게 맞는 거였네. 이런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살인 사건 이런 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죠. 그 동기를 물어보면은요, 다들 화가 나서, 기분이 상해서라고 대답을 대부분 합니다. 그 순간에 과연 이 결과로 내가 남은 평생을 다 망치게 될 거라는 이 이성이 작동을 했을까요? 그 상태도 하이제킹을 당한 거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벗어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까요? 그때는요, 식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만 해결 가능한 거거든요. 몇 가지가 있어요.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시간이 지나야만 해결되는 네. 문제들이 있는데 이 상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화가 나거나 아니면 다른 감정에 너무 내가 사로잡혀 있다. 이런 걸 의식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 상황을 피합니다. 중요한 결정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도 안 만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한 상태니까 이제 30년을 살아온 남편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날은 피해요. 왜냐하면 그때 상호작용을 하면 이제 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나쁜 면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항상 관계는 바닥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걸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편도체 하이제킹이 된 상태에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나쁜 행동을 하게 되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망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도망치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럴 때는. 그렇죠. 너무 화가 나거나 했을 때 어떤 뭔가 방법을 실행하거나 뭔가 어쨌든 그 감정이 분출하는 게 시간이 지나 보면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저는 자고 일어났을 때 네. 세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그냥 한번 자고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어제 내가 생각했던, 나를 지배했던 그런 감정, 나 그냥 죽고 싶어. 예를 들면 그렇게만 보였던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공감하는 게 참 감정이 휘말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정이 지금 뭐 너무 슬프거나 지금 너무 화가 나거나 지금 너무 우울하거나 그것도 다 사실이지만 그게 하루 아니면 반년 아니면 뭐 몇 달만 지나도 그 감정이 전혀 지금 안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그 감정이 너무 취해버리면 너무 본인을 힘들게 하는 선택을 더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감정이라는 거는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네. 그 감정이 사라지면은요,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거하고 다름없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건. 근데 그 감정을 말로 뱉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면 그때서부터는 실체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아, 좋은 말이네요. 감정은 기다려야 한다. 근데 그런 나쁜 감정을 곱씹는 심리적 반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외친다고 하시던데 과거의 감정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는 가장 효과적인 또 방법은 뭘까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바로 반추라는 건데요. 이 반추라는 거는 원래 그 소 같은 동물이 위 4개 가진 동물들이 계속 다시 씹잖아요.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거기서 온 심리학적인 용어인데요. 이게 그냥 소화돼서 배출이 되어야 되는 건데 네. 자꾸만 얘를 과거의 것들을 가져와서 계속 씹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과거에 느꼈던 고통이 현실로 그대로 다시 옵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얘가 과거에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느끼는 감정까지 더해져서 더 큰 고통으로 현재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반추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죠. 사람의 모든 힘든 감정들이 이 반추에서 온다고 해도 그게 과장이 아닌 거예요. 이걸 막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말로 외쳐요. 지금 여기. 네. 아 정말 그때 내가 일주일 전에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순간들이 했을까. 있죠. 예,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나도 모르게 의식 못하는 사이에 마음이 괴로워지고 있는 걸 어느 순간 딱 깨달아요. 나 왜 기분 나쁘지? 이걸 깨닫는 순간 지금 여기 하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의식을 하면은 갑자기 뭔가 붕붕 떠있던 기분이 슥 하고 가라앉으면서 이 땅바닥에 발이 닿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안정을 찾게 되는 건데요. 우리는 항상 이 과거 아니면 미래의 걱정 이거에 생각이 머물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가뜩이나 힘든 삶인데 지금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만 감당하면서 살기에도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여기다가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고통스럽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 순간만 고통스러운 거 그것만 감당하면 되니까. 자,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을 내려놓죠. 오히려 고통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던데 상처나 결점을 없애려는 노력 대신 상처와 공존함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뭐 어떤 것 때문이라 생각하시나요? 제 건강에 관한 깨달음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대한 깨달음까지 같이 얻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엔 태어나면서부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지금은 제가 많이 건강해진 겁니다. 정말 일상생활을 제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근데 저는 20대부터 30대에 거치는 그런 시간 동안에 너무 건강해지려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픈 거지? 뭔가 명의를 만나면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운동이 이런 증상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걸 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아픈 거예요. 그게 왜 아픈지를 모르겠는 상태에서 너무 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건강해지지 말자. 체력 좋은 거 그거 그냥 하지 말자. 그냥 당장 안 아픈 삶을 내가 살자.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힘들면 그냥 누워서 쉬는 거. 일을 좀 줄이는 거. 그리고 내가 추우면은 몸이 안 좋아져. 그러면 예전에는 추우면은 갑자기 아픈 나를 고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추워도 괜찮은 나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바꾸고 나서부터는 그냥 추우면 옷을 막 껴입고 난방을 막 올립니다. 안 춥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덜 아프더라고요. 네. 왜 굳이 내가 추워도 안 아픈 몸을 원했을까? 지금 와서는 그게 욕심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나의 결점이 없어야만 내가 완벽하다라고 무의식 중에 느끼고 있었던 건데요. 네. 심리적으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렸을 때 내 상처, 그리고 나한테 너무 상처를 준 과거의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상처가 있어서 그걸 치료해야만 현재의 내가 행복해 라고 느껴서 이 치유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내가 과거에 너무너무 큰 상처가 있어도 지금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울증을 그냥 지속적으로 앓고 계신 분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뭔가 큰 결점이 있고 상처가 있고 가끔 그 고통스러운 일이 생각나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과거의 상처나 고통이 행복하고 공존할 수 없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삶의 질이 나아집니다. 그래도 괜찮아. 한쪽 면에서는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래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훨씬 나은 관점으로 세상을 살 수 있고 실제로도 고통이 줄어듭니다. 저는 뭐 예전에 제가 우울증을 굉장히 심하게 알아본 적이 있어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당연히 낫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우울증을 겪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겪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빨리 낫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 기분이 너무 싫기 때문에 이 감정이 그러다 보면 이 초조함이 우울증을 더 격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저는 낫기 위한 노력을 했는 것과 또 덩달아 플러스로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는 내가 평생 안고 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건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우러지면서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우울증 약을 빨리 끊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수록 우울증이 늦게 낫습니다. 그냥 약을 먹으니까 좀 괜찮아지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냥 평생 먹어도 괜찮아. 네. 그냥 이러고 살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그 약을 끊을 수 있는 기간이 빨리 찾아오더라고요. 저 오늘 이제 작가님 모시고 마음을 가진 요 신간 가지고도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 지금도 이 바쁘고 힘든 세상에 마음이 힘드신 분들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마지막 위로의 말씀 한번 전해주신다면요. 네, 다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25년 동안 많은 책을 쓰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 중에는 정말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깨달으신 그런 대가들, 이런 분들도 많았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행복한 거에는 정답이 없다,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다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구분하는 것만큼은 잘하시더라고요. 그게 유일한 공통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행복을 찾으실 수 있는 자질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더 따뜻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남인수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